순환 상승하면서 모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여기에도 뭔가 그게 나타나야 될까? 여기에도 양극대 시계에 나타나야 될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9단계죠. 정중앙에 있는 게 5성원이죠. 그럼 5번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5번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요에 있는 애를 이렇게 탁 엎어버리면 9번하고 1번, 8번하고 2번, 7번하고 3번, 6번하고 4번 겹쳐지겠죠. 겹쳐지겠죠. 이게 음양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식코는 감각코이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영격자는 아스트랄체가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력은 에테르체가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영인은 물체가 변형된 거.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형을 시키는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오성원이라는 거죠. 얘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로 인해 가지고 얘가 어떤 작용을 여자가 하면 이렇게 얘가 감각폰을 요로 변화시키고 아스트랄체를 요로 변화시키고 하는 이 변환의 역할을 변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변환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오성원적인 어떤 의식 수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오성원적인 의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변환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오성원이 뭐냐? 오성원이 제가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저 변환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과연 저 오성원적인 수준,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수준, 그 이성의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이성 중심주의 사회예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세계 문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논리적인 법을 가지고 질서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성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의 힘인데, 이런 이성의 힘을 만들어낸 많은 어떤 그 인류사에 여러 지적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보통 이게 나타날 때에는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확립, 개인주의 합리주의의 확립,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확립되어 있는 거 같나요? 아닌 거 같나요? 아닌 거 같죠. 우리 사회가 사실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또는 이성적인 문화가 대단히 약합니다. 대단히 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의식을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의식 수준이 어느 레벨까지는 어느 수준에 따라서 그대로 의식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저는 어느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국어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모국어는 모든 나라의 오늘날 모국어는 다 이중언어입니다. 다 이중언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모국어는 한자와 한글로 되어 있죠. 한자도 우리 모국어의 일부죠. 네. 이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면 국어가 무너집니다. 국어가 무너지고, 따라서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순한글 전용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자, 내가 지금부터 한자를 하나도 안 쓰고 말해보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네. 순 우리말의 순도 한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자인가 싶은 것들 다 한자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벼랑간 한자계열 한글이에요. 벼랑간 눈 깜짝할 사이라는 한자입니다. 한자 잠시만 한자계요, 한글이에요. 한자입니다. 잠시, 잠깐 이런 거 다 한자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어제 한자입니다. 오늘 한글이고 내일도 한자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레종 한자입니다. 사이비 같은 소리네. 사이비 한자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터무니는 천문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한자입니다. 호랑이, 호는 한자인데 랑이는 우리말입니다. 어때요? 막 섞여 있죠? 이걸 어떻게 떼낸단 말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와 한글이 같이 우리말이다라고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한자를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국어가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자 능력이, 해독 능력이, 한자 해독 능력이 여기 계신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낱말은 한자를 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대충 어슴푸레하게 어감으로만 낱말을 이해할 뿐, 그 정확한 정의와 설명을, 의미론적인 정의와 설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기초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정의 설명해봐. 그럼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하시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권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는 할 수 있겠지. 나름대로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컨셉트, 영어로는 콘셉트인데 콘셉트의 세트는 받아들인다는 거고 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게 컨셉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지 맛대로 이해하는 것은 퍼셉트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개별적인 경험, 자기의 임의적인 어떤 생각이 끼어들어가서 자기의 감정이 끼어들어가서 발생하는 암, 이런 거를 지각이라고 해요. 퍼셉트하고 컨셉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되려면 우리가 주요 개념어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함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뭔가요? 권리가 뭔가요? 인간이 뭔가요? 시간은 뭔가요? 공간은 뭔가요? 하고 이런 기초 개념어들에 대해서 정의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개가 나온다고. 비슷하지도 않은 100개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컨셉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컨셉이 약하면 어떤 그 공동체의 공동선 내지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토론하면 80분 동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성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의식 수준이 높아질까? 결국 교육밖에 답이 없어요. 교육밖에 답이 없는데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갈 뭐 별도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잘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미래를 개척하고 지금 이 나라의 처지를 올리는 거는 교육뿐이다.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도 사실은 평소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래쪽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은 교육이 어디에 개입하는가. 요 1차적으로 아스트랄체까지 1차 안정을 찾는 것이 7살 때였거든요. 요때까지는 교육이 거의 개입을 별로 못하죠. 보육이나 양육 보육이 개입하는 때죠. 그리고 유아교육이 들어갈 때입니다. 유아교육은 보육 양육을 동시에 겸하고 있죠. 유아교육이 들어갈 때인데 유아교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략 요 정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7살이 지나면 이제 학교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학교교육이 시작돼서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관여하는가? 대충 여기가 교육이 관여하는 영역이에요. 감각호원의 발급표에서는 초급, 상급을 나누는데 그 초급, 상급을 나누는 기준이 감각호원이 무르익는 나이를 가지고 초급이 끝나는 데를 잡고 있어요. 물론 강복호는 그 뒤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만 1차 안정되는 거 그게 14살이라고 봐요. 그게 14살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 14살 이후에 18살 때까지 4년을 더 하면 오성원의 아랫부분까지 정도 학교에서 가르쳐진다라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18살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성원이 들어와서
이 오성훈의 역할이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논리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생각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커지게 되면 자의식이 강화가 되죠. 그렇겠죠? 내가 세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성이 진전이 생기게 되면 자아가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화되면 교육이 안 돼요. 더 이상. 남의 말 안 들어 쳐먹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내 생각은 다른데 예,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태도가 강화되는 거죠. 요때부터 성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인생 지가 알아서 판단하고 지가 알아서 어떻게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대를 18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하필 18이라고 보냐는 거야. 그게 밝은 표식으로 보자면 오성훈의 초입에 자아가 강화되는 시기가 그때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따른 선택과 훈련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학 이상의 직업 훈련이 됐건 대학이 됐건 이런 거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어른들의 가이드에 의해서 교사의 가이드에 의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은 그냥 18살 때까지가 끝인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내 인생에서 정말 내 잠자리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직접적으로 슈타이너는 최소한 요 정도 돼야 자유롭다고 했어요. 최소한 요 정도 돼야 내가 뭔지를 아는 거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눈이 트이는 정도가 이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대체로 다 여기에서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꼼짝 못해요. 여기는 아직까지 개인주의가 확립 안 되는 수준이에요. 실제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가 확립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일상 습관적인 행동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기가 아니잖아. 그건 자기의 집단 소속인 거지. 근데 우리는 나의 배경 집단이 뭐다라고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개인주의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기의 집단 배경이 자기 정체성이다. 이 말은 집단론이라는 얘기고 이 집단론이 강한 거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자기 소속 집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르거나 하는 짓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정치 선거 때 되면 지역주의가 펄펄 살아있고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조상이 누구냐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어떤 질서로 펄펄 살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강락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락론. 그거에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의 상태로만 그 사람의 상태만 기준으로 그걸 존중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개인주의거든요. 예. 아직 우리가 적응은 안 된 거죠.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위로의 평생이 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과제는 빨리 오성훈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런데 전체 세계적으로는 세계의 어떤 주도적인 힘은 지금 이미 오성훈이 발생이 돼 있죠. 물론 뭐 인구수로 보자면 아직도 미개한 아프리카 지역들도 있고 저기 문명의 어떤 영향력이 약한 불균형 발전을 하니까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미 오성원적인 문명을 인류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고 있고 오히려 이거를 한 발 넘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을 과제로 삼고 있는 때입니다. 과제로 삼고 있는 때인데 어쨌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인정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거를 충실하게 해줘야 윗게 뚫리네. 이해되세요? 이거는 잠재력을 키우는 거고 이건 나중에 자아를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그 잠재력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잠재력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적 작업이 부실하면 한마디로 나중에 이걸 실현시키려고 할 때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싶다면, 더 발전하고 싶다면, 오히려 어린 시절의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실은 아래쪽 교육이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렸을 때 경험과 교육이 그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평생을 끌고 가는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아교육에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지식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 완전 거꾸로 돼 있죠. 유아교육은 대충 설렁설렁 비체계적으로 방치해놓고, 모든 교육은 입시를 향해서 입시에 온갖 사회적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되게끔 스카이캐슬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데서 자기가 거덕이고 이런 지금 모순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네 개의 구성체,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개의 근본 요소, 이게 어디 나와? 우주적 근거가 뭐냐? 우주적 근거. 그러면 이 우주적 근거 얘기할 때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방반화세 교차고, 이 방반화세 교차가 바로 밝고 어둡고의 교차 아닙니까? 이 밝고 어둡고를 바로 음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밝고 어둡고가 음량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음량은 여기로부터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죠. 밝은 거 계열이 양이고 어두운 거 계열이 음인데, 밝은 계열들은 따뜻하고, 그죠? 빛하고 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빛과 열이 있는 것들은 위로 뜨고, 운동에서는 빠르고, 그러니까 동적인 거, 정적인 거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뜨거운 거, 한랭한 거, 온냉이 대비가 되죠. 건조한 거, 습한 거 대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쫙 그 대비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음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양극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 양극적인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그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게 날씨와 기후의 변화에 우리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진법적인 틀이거든요. 이건 사진법이죠. 네 개 단위로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니니까 사진법인 거죠. 사진법인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 반복하는 거죠. 순환 반복하는 거면 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음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매일 겪는 거고, 매년 겪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1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의 1년은 우리의 12년이기도 하고 우리의 30년이기도 해.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이 겪는 1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이 지구를 만약에 한 인간이라고 쳐놓고 보자면 태양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지구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다. 그 지구가 빙하기가 온다든가 온난화기가 온다든가, 이게 지구가 겪는 겨울과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도 수없이 많은 빙하기와 온난화를 겪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 개인이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할 수 있는 우주적 변화를 지구도 겪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전제해놓고, 근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유기이론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인간은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요소들이 가령 뭐 예를 들어 한 10가지 요소가 있다고 칩시다. 10가지 요소 중에서 2개가 결합한 것도 있고 3개가 결합한 것도 있고 5개가 결합한 것도 있고 9개가 결합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양한 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1번하고 8번하고 결합한 놈도 있고 3번하고 7번, 5번 3개가 결합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본 원자가 있으면 이것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결합해서 미생물을 만들듯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요리조리 결합해서 광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맞죠? 제일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지구의 압축물, 지구 환경의 압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인간이 소우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태양계의 전체적인 운동 구조를 신체 자체에 담고 있어요. 신체가 그걸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태양계의 어떤 공간적인 구성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운행 방식이 우리의 어떤 경락이나 경혈의 상호작용 방식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 관점을 슈타이너도 인간을 소우주로 보는 거죠. 자, 인간을 소우주로 본다? 그러면 이 지구가 빙하기도 겪고 온난기도 겪었는데 빙하기 때 인간의 상태하고 온난기 때 인간의 상태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팔다리를 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가지고 직립을 해서 서서 머리를 맨 위에 얹고 이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10억 년 전에도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1억 년 전에도 이랬을까? 10억 년 전에도 이랬을까? 슈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구의 상태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인간의 상태도 달라져 왔다. 근데 그 지구의 상태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이 안 되는 어떤 상태들이 있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어딘가를 범위를 정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이 이런 우주적인 진화사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올 수 있는 기본 어떤 유형이 계절 유형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지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보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쪽을 겨울로 봅니다. 동양에서는 이쪽을 겨울로, 아래쪽을. 그럼 위쪽이 당연히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 될 테고 겨울은 방위상으로는 춥다. 우리 기준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요. 그래서 이쪽을 북쪽으로 봅니다. 그럼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북남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동서가 자연히 정해집니다. 만유벌판에서 제주도를 바라본다고 보면 왼쪽이 동해죠. 오른쪽이 서해죠. 그럼 이쪽이 동, 이쪽이 서가 되고 그럼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이렇게 가겠죠. 즉 동쪽이 봄에 해당하는 거죠. 해 뜨는 동쪽은 봄, 해 지는 서쪽은 가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계절의 순환이. 계절의 순환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서라고 겨울부터 시작했습니다. 겨울부터 시작한 이유는 동양에서는 동지가 있는 때를 1년 순환의 기준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지가 하루 해가 제일 짧을 때잖아요.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하루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해의 양이 많으냐 작으냐, 해가 오랫동안 떠 있냐 짧게 떠 있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기후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맞죠? 해가 제일 오래 떠 있으면 제일 더워요. 그게 하지입니다. 제일 짧게 떠 있으면 제일 추워요. 그게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과 열의 이동, 태양의 채공 시간으로 측정되는 빛과 열의 이동, 이거에 따라서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달의 어떤 특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작되는 지점이 동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출발점으로 봐요. 그러면 슈타이너도 똑같이 여기를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우리 인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윤회해 왔는지 잘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네, 우리가 알 리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런데 우리의 윤회 전생이 얼마인지 알기 힘든 것처럼 지구도 윤회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회한다면 우리가 신을 닮은 소우주라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주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는 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의식이 있는 신적 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 있는 존재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의식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의식 있는 환경이 의식 있는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뭔가 의식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나를 보면 알아. 내가 바로 신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럼 신이 인간처럼 이렇게 욕망 덩어리가 아닙니다. 신은 요 위에 있어서 네, 요 위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한테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성하고 별개의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불완전한 신성인 거죠. 예. 인간의 욕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욕망이 죄는 아니죠.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분명히 지겠습니까?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욕망이잖아요. 일종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욕망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좋은 가치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도 그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깔고 있습니다. 욕망을 깔고 있어서 욕망 그 자체를 제약시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욕망에 대한 어떤 공격적이고 과잉된 그 조절을 상실한 이런 상태, 요게 죄가 되는 거지. 욕망 그 자체는 삶의 동력이다. 삶의 동력이고 욕망 없이 삶이 없는 거지. 욕망이 신성은 아니지만 욕망은 신성으로 가는 도정에서의 어떤 불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슈타이너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주의 겨울,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우주의 가을에 와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 현재 우리가 서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확히 여기에 와 있다라고는 안 봐요. 여기로 오면 살짝 요 지점 정도의 인류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정확히 가을의 중점에 들어온 건 아니고, 네, 이 지점 정도를 지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지구가 말하자면 겨울에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이, 겨울의 계절적인 특징은 뭡니까? 생명력이 없잖아. 축복. 모든 생명력들이 전부 위축돼버리고, 겉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예, 휑하단 말이죠. 그런 어떤 우주적인 겨울이 있었다. 그 지구가 우주적인 겨울을 겪고 있을 때, 그 시기를 슈타인은 토성기라고 했어요. 그걸 토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자기가 잠깐 그렸다시피 토성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출발은 사실은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질서 있는 운동이 굴러가려면 범위부터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범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토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럼 그 내부에 있는 행성들이 여러 행성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태양계 전체의 운동을 일단은 토성이 끌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구가 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 때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절국 위험은 겨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 여기 두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 드디어 태양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태양기라고 합니다. 토성과 태양에 보면은 토성은 원심력 범위를 결정해주는 애가 토성이고 구심력을 설정해주는 애가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움직이고 얘가 두 번째로 움직였다. 말되죠? 이 두 개가 갖춰져야 이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요 안에 좀 행성들이 늘어서 있는데 세 번째는 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 번째로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애는 달이라고 봐요. 자,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구에 토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줄 때, 지구에 태양이 가장 큰 영향을 줄 때, 지구에 달이 가장 큰 영향을 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달기는 그냥 달기가 아니고 달을 비롯해서 밤하늘에 뜨는 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달 플러스 오행성이라고 보면 돼요. 달 플러스 오행성. 자, 그래서 토성기 때 지구의 대기의 상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힘의 상태, 그 힘, 주도적인 힘의 상태, 그 힘의 상태를 슈타인은 물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물체가 딱딱한 형태에 지어진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뭐로 연상을 맺느냐? 목성은 가스 덩어리인 거 아시죠?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띠가 가스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 덩어리는 고체라고 해야 될까요? 액체라고 해야 될까요? 기체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개 다예요. 세 개 다이기도 하고 셋 중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원형적인 에너지와 입자 사이에 아주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체라고 합니다. 그걸 물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가 물체의 작용을 받고 있을 때에는 모든 사물들이 물체의 영향을 받아서 물체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라. 이때도 인간이 있었느냐? 지구의 압축물을 인간이라고 본다면 이때도 인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인간은 물체적 인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인간은 팔다리가 있었을까요? 뼈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유체처럼 떠다니는 인간이 있었다고 봐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요 토성계의 인간은 공기 중에 유체처럼 떠다녔다. 팔다리도 없고 뼈도 없고, 네. 어차피 물체가 모든 사물들을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의 인종을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라고 얘기합니다. 폴라리스 인종이 있었다, 하이퍼보레아 인종이 있었다. 요 시기에서 요 시기로 가는 동안에 맨 먼저 나온 애를 폴라리스, 두 번째 나온 애를 하이퍼보레아. 자, 계절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하니까 조금씩 다른 형태의 인간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두 종류의 인종이 옆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태양기가 옵니다. 태양기가 오면서 비로소 이게 막 뭉뚱그려져 있던 원형적인 힘의 상태에서 1차 분리가 일어난다고 봐요. 1차 분리가 일어나면서 얘네들은 광물이 되고, 분리가 일어난 쪽은 식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때 에테르체가 주도를 한다. 에테르체가 뭡니까? 생명을 관장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자기 번식하는 거거든요. 자기 복제하는 거. 자기 복제하는 거는 동물이 있기 전에 식물이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번성시키는 어떤 힘으로서 에테르체가 지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세계가 이원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때 인간은 식물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인간이 있긴 있었는데 인간도 식물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 그럼 여기서 동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 점점 식물적인 상태 인간이 점점 동물적인 상태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요때 인종을 레무리아 인종이라고 합니다. 레무리아. 전설에 나오는 무대륙의 레무리아 인종. 진짜 전설에 나오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동물이 완성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외형도 여기서 동물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뼈의 구조와 신체 구조와 직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직립한 인간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립한 뒤로부터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직립이라고 하는 인간 의식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도 기어다닐 때하고 직립했을 때하고 의식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옵니다. 인간은 직립하지 않으면 의식 발달이 안 돼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하는 행동이, 야, 우리 집 개가 마누라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하지만 그 어떤 똑똑한 동물도 인간 의식을 흉내내거나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떤 지점이 다르냐면 인간은 기억력이 있어요. 동물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기억력을 가지게 되는 제일 큰 요인이 직립했다는 겁니다. 직립을 함으로써 기억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생각하세요. 다음에 인간은 직립함으로써 기억력을 가진다. 그거는 우리의 생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 순환, 어떤 신경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립으로 인해서 기억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새 인간인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새 인간이 나와가지고 어느 지점부터 여기 어느 지점부터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식이 발생했으니까. 의식이 발생했으니까. 동물로서의 신체 완성이 이 지점에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동물로서의 신체 완성. 지금 현재 우리는 남자와 여자 구별돼 있잖아요. 동물도 자웅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원생 동물들은 자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시기의 인간들은 자웅동체였다고 봐요. 인간이 자웅동체였던 시절이 있다. 그러다가 달기에 가까워지면서 달기에 가까워진 어느 시점에 남녀 분리가 생겼다. 성애 분리가 생겼다. 라고 보는 거죠. 성애 분리가 생기면서 신체 골격 구조가 달라지고 직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명 발달로 이어진다. 이렇게 문명 발달에 가는 요 과정을 아틀란티스 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쯤을 잘라서 이렇게 전기 아틀란티스, 후기 아틀란티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후기 아틀란티스의 몇 단계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슈타인은 보는 거죠. 이렇게 일단 거시적으로 전체 우주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이게 동화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세세하게 조문조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들으실 때는 저 무슨 귀신 신화랄까 저게 왜 동화 스토리냐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슈타인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학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듯이 믿을 수 없다, 어떤 동화 같은 얘기다 이런 반응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과학적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과정 논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현실의 증명이 있으면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인지학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를테면 농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걸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인지학적 세계관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농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1년 만에 평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 과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계관이 만약에 옳다면 이 세계관에 기초한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작물이 훌륭해야 되는 거지. 지금 유럽에서는 데메타라는 브랜드로 생명 역동농업의 그 산물로 만들어진 유기농 작물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살림 정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공신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도 권장하는 농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그 배경에 이런 세계관이 깔려있어. 그럼 우리가 이 세계관이 동화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현실이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인은 생전에 자연을 통해서 인지학적 세계관의 증명은 자연을 통해서는 생명 역동농업이, 사람을 통해서는 발도르프 교육이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그 교육을 혜택을 받은 당사자가 또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고 길러진 양성된 그 인재들이 어떤 상태인가가 현실의 증명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세계관에 대해서 그거 동안에 납득 안 되네 라고 할지라도 실은 이제 이런 현실의 증명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근데 이 문제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난 100년 사이에 사실 일종의 그 인류적인 공신력과 관련된 검증을 당연히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이 유럽에서는 제도권으로 쑥 들어가 있고 지난 1세기의 어떤 교육운동의 역사 속에 가장 지속 성장한 교육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현실의 증명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안할지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미리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확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용에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세부적인 실용에도 갖다 쓸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는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원적인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두 번째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삼원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역대부터 인간은 뭐냐면 삼원적 존재가 됐다. 역대 인간은 이원적 존재다. 역대 인간은 이론적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인간도 지구의 상태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역대부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 더 왔잖아요. 더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에서 자 여기서 물체, 에테르체, 요 달기를 주도하는 힘을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우주 진화의 겨울, 봄, 여름에서 나온 주도적 힘들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 세 개를 기본 요소로 갖고 있느냐? 우리 지금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 있었던 힘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있던 상태를 그대로 수렴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덧붙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떤 힘의 성격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 라고 봐서 이게 이 세 가지 힘의 요소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자아체라는 거예요. 네. 기본 3요소에다가 자아체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아체가 더해지는데 이 자아체는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에다가 비유를 해보자면 여기는 저기 땅 밑에서 뿌리가 뽀글뽀글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싹이 터서 이제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여기가 되면 꽃이 피겠죠. 꽃이 피면 이미 식물 속에 있었던 어떤 잠재력들은 다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다 바깥으로 나온 이 자기 실현을 쫙 다 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씨앗으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가을에 이루어지는 거죠. 가을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는 또 미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씨가 됩니다. 열매 이꼴 씨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는 새로운 종합이 하나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있었던 겨울, 봄, 여름 동안에 있었던 어떤 힘의 흐름들을 얘가 종합하면서 새로운 열매와 씨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라면 여기서는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뻗는 겁니다. 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뻗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되짚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면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 신체가 크는 건 성장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거는 신체 크는 거하고는 별 무슨 상관이죠. 근데 우리가 성숙을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행위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를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자랄 때에는, 신체가 발달할 때에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뭔가 한참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질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는 인간은 나한테 에테르체가 올 때마다, 아스트랄체가 올 때마다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성숙시킬 수는 없잖아. 새로운 경험이 오는 동안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한 바퀴 돌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 그럼 되돌아봐지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자, 사람의 성숙은 보통 우리가 방금 또 7년 주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7년 주기 대입을 해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아기 때 7년 주기가 여기입니다. 초급의 7년 주기가 여기입니다. 상급은 중간에서 잘려서 상급 졸업해버리고 더 갑니다. 여기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21살 정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21살 정도 되면 이제 한마디로 한 매듭 지어졌다. 근데 그 한 매듭이 결국은 원형적으로 이렇게 더 굳어지고 단단한 중심을 잡으려면 한 7년 더 걸린다고 봐요. 그럼 사람 나이로 보면 여기까지 가면
28이죠. 28살 때쯤 되면 이제 자기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걸 한 바퀴 구른 거야. 한 바퀴 구르고 한 바퀴 구른 결과를 곰곰이 정리하면 자기가 평생 안고 갈 자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봐도 맞죠? 경험적으로 봐도 맞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틀에, 이 흐름에서 별로 안 벗어납니다. 예. 특별한 기이한 인연이 아니고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가 열매가 되고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되고, 근데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를 보면요. 제가 되돌아보기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인간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쳐가지고 여기 20살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부터 한 20살 때까지는, 21살, 그때까지는 신체가 3단계에 걸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신체 변화가 끝이 안 난다는 거야. 신체 변화가 끝이 안 나는 동안은 계속 성장해요. 성장에 말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돌아보기가 가능해져요. 그죠? 자, 그럼 성장단의 성숙 단계로 들어가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 슈타이너가 자유 철학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의 동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행위 동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행위 동기를 돌아보죠. 내가 왜 그랬지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를 돌아보는데 내가 어떤 합리적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 합리적 판단 근거 밑에는 욕망과 감정이 있거나 이걸 알아채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채므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이해가 넓어지고 자기를 보는 어떤 눈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성숙인 거죠. 그러면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스트랄, 이 아스트랄이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의 실체는 뭐였지? 하고 되짚어납니다. 근데 나의 감정과 실체는 어떤 나의 생리적인 기질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걔는 뭐였지? 하고 되짚어놔요. 그 얘는 다른 하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더 원형적인 게 있어요. 걔는 뭐였지? 하고 또 되짚어요.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숙 거꾸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면서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자아체가 나오는데요. 자아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힘인데 이 자체 의식의 힘으로 아스트랄을 비추고 의식의 힘으로 에테르를 비추고 의식의 힘으로 물체를 비추는 거예요. 재조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의해서 아스트랄이 변형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빛이에요. 힘이고 얘가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트랄의 성질이 변하고 에테르의 성질이 변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얘 자체가 아스트랄을 비추면 아스트랄 성질이 변해서 이렇게 되고 에테르를 비추면 에테르 성질이 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어떤 체험적인 것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논리 자체는 말이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 아스트랄체가 들어올 때쯤 돼서 인간이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발달이 그랬던 것처럼 요때쯤 돼가지고 인간이 기초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일반화되면서 이성과 논리가 생기고 이런 이제 과정으로 간다고 봐요. 그럼요 아스트랄체하고 감각통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경계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체에 의해서 아스트랄체가 변형이 된 거예요. 얘도. 자아체는 이 영역 전체에 배우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감각호는 아스트랄체가 변형된 1번입니다. 오성호는 에테르체가 변형된 1번이고 의식호는 물체가 변형된 1번이고 이렇게 돼요. 그럼 영적자는 아스트랄이 변형된 2번, 두 번째 변형된 거예요. 요거는 에테르가 변형된 2번, 요거는 물체가 변형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힘에 의해 가지고 두 번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 변형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고 또 한 번 변형이 일어나면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의식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풀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가지고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의 근거는 우주 진화사에 있었던 거죠. 우주가 이런 식으로 진화했었다. 따라서 우주의 압축, 지구의 압축인 인간도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슈타인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뭔가 생각도 못한 대로 지금 연결을 시켰죠. 네, 여기 오실 때 지금 기대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슈타인의 책 중에서는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카샤 연대기,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얘기로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원을 중간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을 빨간으로 그렸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내면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주변의 어떤 사물들과 환경들과 경계선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의식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넓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자기 정체성을 좁혀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동식물, 심지어는 광물, 심지어는 바람하고 자기 구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동물을 봐도 따라하려고 하고 바람이 불어도 따라하려고 하고 햇볕을 따뜻하게 느껴도 해를 따라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은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만물과의 동질감 속에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만물과 느끼는 이 동질감의 경계분리가 조금씩 일어나죠. 처음에는 자연과 분리 못하다가 나는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다가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좁혀지는 과정이에요. 남자 중에서도 나는 잘난 남자가 아니고 못난 남자네. 나는 공부 잘하는 놈이 아니고 못하는 놈이네.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계속 좁혀집니다. 언제까지 좁혀지는가? 오성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좁혀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학습이나 논리, 개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학습이나 개념 논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을 분리분석적으로 아주 정교하고 좁게 규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좁게 규정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자기도 좁게 규정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의 시각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를 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를 최대한 좁게 규정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좁게 규정해내면 그 맨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립된 개인.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죠. 고립된 개인이 나구나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극대화되면 나밖에 없다가 나오는 거고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주의의 하위 레벨은 이기심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기심도 마치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성장 과정입니다. 인간한테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기심이 인간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개량행위학자들. 별 근거 없이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고 끝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명박과 유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트럼프 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다 가겠지 뭐.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인간이 그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보지 못하고 가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통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인간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고립된 개인, 외로운 개체로서 이기주의를 통과하는 게 오성원을 통과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성원은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오성원이 없으면 위쪽으로 못 올라가. 반드시 올라가야 돼. 근데 오성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고립되는 과정이잖아요. 정체성이 점점 고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자기의 병리적 현상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때 왜 이랬지 하면서 치유하려고 합니다. 또 더 높은 수준에서 그 밑에를 회복하려고 하고 더 높은 수준에 더 아래로 회복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은 좁혀졌다가 한 번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도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나온 어느 나이 때까지 어느 의식 수준까지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발달하지만 일단 그 수준을 통과하고 나면 나 말고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만 사람이 아니지, 인종차별하면 안 되지, 인류애적인 가치가 필요한 거지 하고 넓어집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넓어질 때부터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넓어질 때부터 도덕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넓어지다 보면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꼈던 세계와 자기의 동질감, 이거를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와의 동질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 수준까지 간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군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어떤 인간 발달의, 의식 발달의 흐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제 거시적인 흐름인데, 이 거시적 흐름이, 거시적 흐름이 있다. 9단계의 거시적 흐름이 있다고. 이 9단계가 압축된 상태로 몸에서도 몸도 여기서 3단계로 나눴지만 요 3단계로 또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9단계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도 또 더 압축해서 요 안에서도 또 9단계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1년을 놓고도 1년 안에서 몇 단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원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보니까 발도르프가 정교한 발달론을 가지게 돼요. 자, 아무리 정교해도 그 기본은 사구성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물체가 주도하고 어떤 때는 에테르가 주도하고 어떤 때는 아스트랄이 주도하고, 주도할 때 1대 2대 3으로 주도하냐 2대 2대 1로 주도하냐, 주도하는 힘의 크기들이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끝났고, 그럼 발도르프가 자랑하는 발달론은 실제로는 이 우주 진화사가 인간을 통해 재현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프랙탈적으로 계속 정교하게 적용시킨 결과물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놓고 첫 7년 동안에 어떤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 해마다 2살 때 어떻고 3살 때 어떻고 4살 때 어떻고 하면서 연단위로 쪼개가지고 저 발달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있건, 대전환이 있으면 중전환도 있을 거고 소전환도 있을 거고 각각의 해 전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도르프에서 제일 크게 잡는 거는 7년 주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0세부터 7세까지라 하더라도 7년 주기가 해마다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안에서 다시 절반으로 자를 수도 있고 3등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3등분으로 해보면 큰 변화가 2번 일어나는데 직립했을 때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2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배웠을 때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이건 5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 7년을 직립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3등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3등분 되는. 그럼 상대적으로 이때는 물체가 작용하고 뭐 에테르체가 작용하고 아스트랄체가 작용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도 또 그러면 직립해서 말 배우기까지도 애 상태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애 상태가 계속 변화하니까 요것도 또 단계를 짜게 가지고 이 세 개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비율로 움직이는가 요거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려면 한없이 더 세밀하게 쪼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한없이 세밀하게 쪼개는 게 교육적으로는 별 최고로 세밀하게 쪼갠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대순환이 어떠냐, 중순환이 어떠냐, 그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
우리가 취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직립하기 전에하고 후에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돼요. 말 배우기 전하고 후는 마찬가지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한테 내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급 과정에 들어가면 10살 때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살 때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4살 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초급 과정이 끝나요. 10살 때 일어나는 변화를 흔히들 루비콘강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때가 인간이 처음으로 어떤 퍼스널리티적인 자의식이 맹렬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됩니다. 맹렬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아직까지 떼내지 못했던 유아기에 아스트랄한 기운들이 빠져나갈 때가 10살 때입니다. 그때가 10살 때가 되고 12살에서 4살 사이 때까지가 드디어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기운들이 들어올 때죠. 14살이 되면 생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단의 그 중요한 변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들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니까 사람의 상태가 변하니까 그 상태가 변하는 거에 맞춘 필요한 도움을 주고 변한 상태를 가정해 놓고 교과를 꾸려나가고 하는 요게 이제 발달루프가 말하는 발달루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1년 단위로 쪼개놓는 거죠. 학년 단위로 쪼갭니다. 학년 단위로 가르쳐야 될 과목, 가르쳐야 될 방법, 과목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 방식, 아이들과 아이들끼리의 관계 맺기 방식,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걸 발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루프 발달하는 전체 상입니다. 상이고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거는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의 어떤 심리나 생리에 대한 어떤 뭐 나이대에 따른 파악으로 들어가고 크게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이제 세부 항목을 다루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면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리 세부적 공부로 들어가도 요 4가지 사구성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부일 뿐이에요. 사구성체의 상호작용의 힘의 비율에 대한 공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안다는 것에 힘이 이런 데 있습니다. 원리적인 걸 알면 알수록 원리는 단순하거든요. 원래 뭐든지 원리는 단순하게 돼 있어요. 수학도 가감성제 단순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복잡한 것들이 가감성제로부터 나오잖아요. 수학의 끝을 보면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초는 가감성제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정확히 인식할수록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서 끝으로 다양하게 어떤 방법론들이 나오고 아주 정교하게 발달 과제들이 나오지만 이 발달 과제들을 증명하고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사구성체의 상호작용 이거를 공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저 사구성체는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여기를 목이라고 하죠. 여기를 화라고 하죠. 여기를 금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계절에 비유한 이 흐름들하고 목과 금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대설에서는 여기를 품이라고 하고 여기를 화라고 하는 건 똑같고 여기를 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기질론도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를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담적질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물질이라고 하고 여기를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울질은 뭐냐? 자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게 우울질이에요. 그럼 다혈질은 에테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하고 담적질하고의 어떤 행위양식 차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담적질은 뭐 팔랑거리고 뭐 다혈질은 뭐 폭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에테르의 특징이 뭐냐? 아스트랄의 특징이 뭐냐를 원론적으로 알아서 그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류는
이 기본적인 4개의 구별 혹은 5개의 구별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분류해 왔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 우리가 먹는 기초 영양소들 있잖아요. 에테르가 제일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자체도 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아스트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지방이고, 물질체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요 4개가 어떤 영양의 기본 4개 4대 요소잖아요. 그럼 요거 잘 섞어 먹는 거, 이거 균형 잘 잡는 게 잘 먹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어떤 애가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자체적인 것만 너무 강화가 됐다. 이거하고 관련된 우리 몸의 신체적인 것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은 요쪽은 뼈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럼 요쪽은 피하고 관련이 된 거겠지. 요쪽은 신경, 정신적인 거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네, 요쪽은 인간의 우리가 정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네. 어떤 애가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뭐 뼈 쪽은 좀 건강할 수 있겠지만 탄수화물만 많이 먹은 애들은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 그 혈액과 관련된 대사 기능은 떨어질 거고 힘쓰는데 약할 거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추론이 그러면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다는 거에 기초해서 인지 어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인지 어려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최대치로 발달시켜 온 게 동양의 한의학이잖아요. 황제내경, 동의수서본 이런 거를 우리 문화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지어른보다도 이게 더 정교해요. 이게 더 축적되어 있는 어떤 성과물들이 더 크고 넓어요. 깊고.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것들하고 인지학적인 거하고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그건 또 우리 시대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